최고의 질문.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쓰 강의하는 박종화입니다. 네, 목적을 찾아가는 독특한 시각을 전달해드리는 이동훈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오늘도 AI 시대를 맞이해서 AI 리더십이라는 뭔가 주제를 가지고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질문은요. 기획안 초안서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AI가 순식간에 쫙 해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AI가 다 해주는 시대에 살면서 또는 생각해보면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이 뭔가 반드시 지켜야 할 리더십 또는 인간다움 이런 거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일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AI 시대 인간의 존재 이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다. 이게 핵심이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렇죠. 자, 우리 유경철 대표 뭐 이 책에 대한 내용 중에서 먼저 한번 포문을 열어주신다면. 인간의 존재 이유요? 선생님이 질문하는데 잘 들어야지. 선생님이 질문하는데 딴짓하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20대 80 법칙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원인의 20%가 결과의 80%를 만든다는 핵심이 있다 그러면은 AI 시대에 AI가 많은 걸 해주는 것 같아도 어쩌면은 인간이 뭔가 핵심을 갖고 있을 거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예. 그것 중에서 인간다움을 만드는 우리가 AI 시대에 꼭 중요한 인간다움의 핵심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8대2 법칙부터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AI가 답을 주는데 리더는 존재 이유를 준다. 사실은 이게 저는 굉장히 핵심적인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시장 조사를 하거나 요약하거나 패턴을 인식해서 뭔가 기획안을 잡는 이 업무는 80%는 업무는 AI가 압도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압도적으로. 근데 이게 효율만 쫓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AI 부속품인가? 내가 AI가 시키는 거 다 가져오는데 내가 그걸 편집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리더가 해야 될 20%의 영역이 저는 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도출한 논리적인 결과물에 인간적인 맥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너무 좋은데 이 일이 우리 고객의 삶을 어떻게 더 낫게 만드는가, 이게 우리의 일에 어떤 효율성을 주는가. AI는 how, 그러니까 빨리 가고 빨리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지만 why는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20%는 그 완벽하게 답을 주고 있는 AI에게 인간적인 맥락을 입혀주고 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오류가 개선해서 찾아서 그것들이 정말 좋은 방향, 답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8대2 법칙에서의 저는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질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프레임이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프레임이냐면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밑에 프레임을 가지고 그 위에 AI를 써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AI 할 수 있는 것에 우리 인간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요즘 유튜브에 많은 어떤 AI 강사들이나 이렇게 AI 전문가들을 보면은 AI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인간이 뭘 할 수 있어?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레임 자체를 저는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되는 고유한 어떤 인간의 전체 프레임 위에서 AI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들을 좀 더 살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AI가 도움을 받고 갈 수 있을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AI를 인간이 만든 어떤 가치 위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까? 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인간 리더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 중에서 AI를 도움받아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유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좀 프레임을 바꿔서 좀 접근해 보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질문 받고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AI는 그냥 시키는 일을 잘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일을 시키는 거는 인간이 시켜야지. 그렇죠.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은 하나 딱 나온 걸 가지고 딱 뭔가 결과를 내기보다는 한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방법으로 일을 할 거잖아요. 그럼 너 어디 여행 갈까? 그러면 어디 가자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갈까 A, B, C, D를 생각해 본 다음에 아 이번에는 C에 가자.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뭐 이런 걸 하는 것처럼 AI가 여러 가지 해놓으면 그 중에서 선택은 인간의 몫이 되는 결국 거 아닌가요? 일단 인간이 해야죠.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AI보다 인간이 더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럴까요? 뭔가 반론을 얘기하려고.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지금이 너무 저는 AI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매번 뭐 아침에 눈 뜨면 달라지고 새로운 게 나오죠. 네,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요즘에 그 회사들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클로드, 챗GPT, 제미나이가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뭐 하나가 탁 올라오면 막 환호했다가 또 한두 달 뒤에 또 하나 올라오면 또 환호했다가 그래서 막 이 경쟁이 엄청 치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만 좋죠. 지금 내가 저희는 좋죠. 얘기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AI가 난 뭔가 여러 가지 안 중에 너는 분명히 이걸 좋아할 거야라고 나한테 딱 얘기해 줬는데 그거야. 이런 날이 올까요? 그게 에이전트 AI죠. 이미 그거 이미 와 있어. 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그렇죠. 나의 어떤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 이 사람이 어떤 주기로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이제 안내해 주겠죠. 아, 이쯤 되면 이제 동남아 쪽에 이렇게 싼 티켓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맞네. 내가 요즘 갈만한데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 바로 이제 제안해 주겠죠. 내가 여행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하고 1, 2, 3, 4 좀 찾아봐라는 말을 하기 전에 얘가 나한테 먼저 말을 거는 날이 올까요? 내가 했던 행동 그 데이터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 그러니까. 안에서 뭔가 내가 여행 티켓을 어떻게 끊고 하는 그 데이터들을 얘한테 공유하는 순간 그게 일어나겠죠. 아니 선택만이 아니라 아니, 그거는 선택만이 그걸 아니라 내가 옵션을 주면 하겠죠. 그렇죠. 아, 하지 말라면 안 주겠지만 그렇게 추천을 해줘 주기적으로 그러면 하겠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야지. 모든 상상이 금방 벌어질 거다라고 아니 생각하는 그거는 이미 벌써 와 나왔죠. 있죠. 그렇죠. 네. 뭐 지금 우리가 뭐 보잖아요. 뭐에서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냥 우리 거다가 CPT에다가 매일 아침에 7시에 세계 미국 시향 정보 뭐 정리해 가지고 보내주고 메일로 보내주잖아요. 문자로 보내주고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것 가지고 또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는데 자동으로 아침 일어나면 네. 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요청하면 그래서 이제는 주니까. 그렇죠. 주식 투자까지 하는 시대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 놓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다 열려 있다. 그럼요.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I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데 자, 그럼 아무리 뛰어난 AI도 우리가 사람의 감정과 맥락을 읽어내지 못한다고 여기서 좀 하셨던 것 같아요. 효율성만 따지는 시대에 조금 투박하더라도 진실이 담긴 리더의 인간적 터치, 그것이 이제 왜 조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까? 인간적 터치, 이게 조직을 움직이나요? AI가 움직이나요? 어때요? AI 곱하기 리더십의 본질에서 본다면 근데 AI는 기본적으로 뭐 자신이 실수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정서적 취약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나는 실수했어 막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말로 뭐 틀린 거를 윽박지르면 하겠지만 네. 뭐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거 실수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항상 자신감이 있고 정답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AI는 그렇지만 사람들은 기계의 이런 완벽함이 아니라 좀 뭔가 자신과 똑같이 불완전하고 고민 많은 인간 곁에 좀 머물러주고 위로를 받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공감 그리고 맥락을 읽는 거 그리고 사람에 대한 위로 끝까지 들어주는 어떤 경청 이런 비언어적인 교감 이런 온기들이 AI와 비교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닐까. 그래서 계속 AI 기술이 더 발전할수록 더 많이 활용할수록 오히려 사람들 간의 체온을 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들은 거는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연애를 안 하고 집에서 컴퓨터로 이제 AI로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 애인 역할 해줘. 그리고 뭐 계속 얘기하고 어떻게 요즘에 뭐 X 같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야한 얘기도 막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대리 충족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인지적으로는 그걸 가능할 수도 있고 뭐 도파민이 형성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뭔가 부족함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더 저는 심해질수록 뭔가
인간만이 가지고 수 있는 결핍 같은 거, 관계 속의 결핍이 더 커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훨씬 더 AI를 많이 쓰고 훨씬 더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더라도 전 이거는 대체가 되지 않지 않을까. 피지컬 AI가 있어. 뭐 그런데 나한테 진짜 애인처럼 말도 잘 그럴 수 걸어주고 막 있죠. 그래요. 예. 집에 가면은 미래에는 얘가 뭐 얘기도 막 해줘.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얘랑 같이 살아. 우리 그 인형하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회도 이제 미래에는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뭐 알 수는 없는데 그 사람과 똑같이 생긴 이렇게 실리콘에 씌워서 예쁜 여자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내가 산다고 해서 그게 부인이나 애인의 진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못하지. 부인은 잔소리도 하고 엄청 뭐라고 갈구기도 하는데 걔는 그런 게 없을 거잖아. 그래서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편하고 좋은데 이제 그 안에서 결핍을 느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사진 찍는 것을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스튜디오 빌려주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이제 낮에 갔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얘기가 가장 좋은 조명은 태양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왜 태양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조명 굉장히 좋게 하면 굉장히 은은하게 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잘 빛나게 하는 조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왜 최고의 조명이 태양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눈에 가장 익숙한 조명이 태양이겠구나.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태양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그 태양 아래에서 물건을 봤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태양이 가장 훌륭한 조명이 아니라 태양에게 가장 익숙한 조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최고의 조명이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과 공감에서도 보면 기계와의 공감이 그것이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뭐 피지컬 AI 되면서 그걸 터치나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그 중에서도 인간의 그 공감이 우리 안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과의 공감이 그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태양이 최고의 조명처럼 사람의 중요한 터치가 아마 우리에게는 최고의 공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아니 태양이 아주 좋은 조명이기는 확실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정도로 나한테 밝기를 비춰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실내에 들어와 있으면 태양이 안 들어오잖아요. 또는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요런 은은하고 또는 몽환적인 뭐 내 나름대로 원하는 정도의 조명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를 태양이 맞춰줄 수는 없잖아. 근데 인간도 비슷한 상황인데 AI는 만약에 그게 다 가능하다 그러면은 AI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신혼 야외 촬영 가면은 태양이 있을 때 잘 찍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시점에 우리는 맞췄는데 인공 조명이 오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그것을 맞추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AI보다도 좀 더 근원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리더십의 뿌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자기 인식과 메타인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리더십에서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지적 겸손이 훌륭한 전략이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니, 저는 이제 메타인지가 요즘에 가장 또 중요한 리더십 역량인데 이 자기 인식이죠. 내 직관은 틀린 적이 없다라며 이런 낡은 경험에 갇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한폭탄 같은 거죠. 이것은 심리학에서는 인지적인 자망 또는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리더가 직급이 올라갈수록 권력의 마치 효과 때문에 사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직급이 올라가고 영향력이 커지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잘못을 했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피드백을 못 해요. 그래서 확증 편향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직원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이것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있어야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리더들은 생각하는 게 내가 모를 수도 있다 하고 인정하고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겸손하게 그리고
역 피드백을 요청하고 불편한 얘기도 좋으니까 항상 필요하면 얘기해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죠. 나쁘죠. 화가 나죠. 근데 일단은 피드백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한번 내가 스스로 고민해 보는 거. 그 자체가 저는 이 메타인지 자기인식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저도 이 질문을 보면서 어떤 중요한 게 생각됐냐면 내가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모른다. 겸손한. 모른다라는 영역이 직원들이 내가 저 영역에서 기여해 주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 수 있다면 리더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너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았어라는 기여감을 느끼게 해준다면 그것이 이제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훌륭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부족한데 저 사람 저거 부족해? 저거 몰라? 하면서 이제 왠지 반감을 들게 하고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을 깨부수려고 하고 이제 딴지를 걸려고 한다면 그의 약점으로 그렇죠. 받아들여. 그렇다면 그때는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리더가 자신의 어떤 팀을 맡았을 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쉽게 드러낼 수 있느냐, 이 모른다는 것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팀이냐에 따라서 내가 쉽게 드러낼 수 있는 팀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들이 기여감을 생길 수 있지만 내가 쉽게 드러낼 수 없는 팀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히려 좀 더 실력이나 역량을 쌓아가지고 그들과 뭔가 좀 대등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내야 이들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다른 어떤 팀의 성격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팀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뭔가 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이렇게 쫙 드러내고 하는 거라는 게 다르죠. 네. 지금 그러면 내가 팀장이고 이 팀원들 딱 보니까 이 자식들은 어떤 놈들이지 딱 보고 나서 내가 좀 모른다는 걸 얘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해야 돼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바로 얘기할 필요는 없죠. 네. 제가 아는 모 기업에 이게 있어요. 저성과 팀장님이 지금 코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A라는 팀에 있었어요. A라는 팀에 있었는데 이 직원들이 역량이 안 따라오니까 자기가 이제 윽박질러 가지고 멱살 잡고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쪽의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 평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팀장을 팀원들 놔두고요. 팀장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다른 팀 B팀으로 옮겼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B팀의 팀원들이 역량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멱살 잡고 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한 발 뒤떨어져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좀 물어보는 역할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 리더십에 씨앗이 있고 리더십이 씨앗을 담길 수 있는 토양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A 팀에는 토양이 안 좋다 보니까 리더십 씨앗을 뿌리가 안 내려가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제 압박하고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B라는 토양에서는 본인의 리더십 씨앗을 딱 뿌리니까 너무 좋은 토양인 거예요. 그냥 자기는 이제 오히려 지켜봐주고 너는 그게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이제 코칭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도 리더십이 중요한 씨앗도 될 수 있겠지만 그 토양도 같이 봐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저는 이제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토양이 좋다 나쁘다가 있는 게 아니라 토양이 씨앗하고 잘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카리스마가 중요한 조직이 있고요. 카리스마 하면 굉장히 싫은 조직이 있어요. 네, 그게 맞는 조직이 있다는 거죠. 자, 책에 대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책에서 AI 시대 리더의 무기는 학습 민첩성이라고 언급하셨는데요. 과거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방식을 과감히 버리는 우리가 언러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학습 민첩성은 뭔가 빠르게 민첩하게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20년을 일했다. 그럼 그것은 리더의 실력이었어요. 오랜 경험, 노하우. 근데 사실 지식의 반감기가 이제는 5년, 3년 이렇게 줄어드는 이 시대에는 AI 시대는요. 어제 성공 공식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을 아주 많이 맛본 유능한 리더일수록 자신의 낡은 무기를 버리는 이게 언러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 지식, 경험을 일단 좋은 건 남겨놔야겠지만 이게 오래된 것이 좋은 게 아니니까 그것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다시 배운다는 거죠. 좋다 나쁘다의 가치 판단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해야죠. 내가 해야 그리고 돼. 피드백을 받고 또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내가 지금 옛날에 생각했던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세대 차이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상사한테 잘 대하고 뭐 상사 말 잘 듣고 이런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직원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꼰대고 그냥 우리는 직급만 다르고 나이가 다른 거지.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평등하게 존중해 주시고요. 배려해 주세요. 이런 마인드인데 만약에 거기 상사가 야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상사니까 나 존중해. 내 말 잘 들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폐기해야죠. 이게 이제 언러닝. 그래서 내가 다 알아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라면 좀 완벽주의라든가 내가 생각한 걸 내려놓고 요즘에 특히 AI 시대는 세상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 맞는 리더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 이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 리더십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던 나의 행동들을 조금 어떻게 해요? 이제 폐기하고 물론 다 폐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는 AI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은 폐기하고 다시 러닝하는 거죠. 성장, 배움에서 성장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AI가 갖다 준 변화가 학습 민첩성이나 언러닝을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그렇죠. 됐다는 근데 거죠. 이 학습 민첩성이 높은 리더들은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리더가 똑같이 있는데 이 학습 민첩성이 높은 리더들은 내가 지금 기존에 했던 것들이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그걸 과감하게 폐기하고 바로 배우죠. 뭐 흔히 하면 툴을 배우든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는 그래서 기획서들이 이제 그래서 AI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든 파워포인트를 AI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시도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뭔가 활용할 걸 챙기고 또 직원들과도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떻게 그걸 우리 적용할까를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떨어지는 리더는 학습 미션이 떨어지는 리더들은 뭐 AI가 별거 있겠어. 그냥 조금 활용하고 했던 대로 해. 그리고 나는 잘 몰라.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는데 나는 내가 생각한 게 맞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뒤떨어지겠죠. 그리고 성과가 떨어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학습 민첩성이 리더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 의식이.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언러닝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하잖아요. 냄비 근성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뭔가 달아오르면 확 달아오르고 뭐 이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의 환경 자체가 언러닝하는 환경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배운 것을 자꾸 내려놓고 왜냐하면 지금 기존대로 하면 안 되고 식당을 가더라도 새로운 메뉴가 이제 뭔가 자꾸 추가되잖아요. 계절이 바뀌거나 그쵸. 뭔가 바뀌면 자꾸 추가되는 것.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 같아요.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특성은 다른 나라의 특성을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쫓아오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은 몇만 명 나간다 해고된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부존 자원도 없고 우리는 인력으로서 뭔가 해야 되는 그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수천 번의 어떤 그 외압을 받았고 살아남았잖아요. 이런 어떤 우리 국민들의 독특한 특성들 이런 것들이 언러닝을 하는 데서 우리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비교를 해?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 외국 같은 경우 자동차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해서 변화를 잘하잖아요. 변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근본이 없었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던 것 같아요. 근본이 없다라는 얘기는 나쁜 얘기가 아니라 상황이 변화되면은 그것에 빨리빨리 적용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그 인공지능이나 AI가 들어오거나 그리고 지금 우리 AI를 쓰는 비율이 보면은 세계에서 1, 2위 하잖아요. 2등. 그렇죠. 미국 다음으로. 그렇죠. 1, 2위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시대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빨리빨리 대응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그 속에서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그건 저는 우리나라의 그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가 실제로 이거에 굉장히 연계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보다 위에 올라서려는 그런 의식도 강하고 비교하는 의식이 강한데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의식들이
이 학습 민첩성을 더 가속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면 뭐 나는 사실 필요도 없는데 막 배워보려고 하고 이거 뭐야 막 물어보고 그게 되게 많고 유행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모두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도 음. 우리는 그걸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 문화고 그 문화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AI 시대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AI 들어오면서 지금 제가 아는 분이 AI 강사하시더라고요. 강사하시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네. 바뀌었는데 업데이트 교육 받으라고 한 3일 만에 다시 교육이 온대요. 항상 바뀌니까 얘가 그래서 그 쫓아가기만 해도 굉장히 바쁘대요. 아 강사하려고 교육을 받았어. 네. 근데 3일 있다가 업데이트 교육을.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야, 그 전에는 대박이다. 뭐 한 달 뭐 이제 보름 줄어들듯 이제는 이제 2, 3일 만에 뭔가 지금 업데이트 됐어.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AI 강사가 요즘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일도 많고 좋은데 이제 그분들 생각은 또 뭐라고 하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은 거는 누구나 뭐 일이 많으면 좋은데 예전에는 그냥 일이 많으면 그 과정을 계속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 쉬지 못하고 그것도 뭐 행복한 고민일 수 있는데 어쨌든 강사로서의 그 학습 그거는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AI 관련해서 강의하시는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강의할 때 불안하대요. 자기가 딱 얘기했는데 그게 지난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하는 순간 자기가 이제 딱 듣는 순간 이제 그게 때문에 불안해서 강의하면서 늘 조마조마하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나노 바나나를 많이 뭐 몇 주 전까지 많이 썼거든요. 이미지 뭐 편집하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그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존하는 가장 좋은 이미지 AI입니다 했는데 갑자기 그 이제 그 ChatGPT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잠깐 몰랐어. 뭐 캐치를 못했어. 그러면 아니 이틀 전에 나온 챗GPT가 훨씬 좋은데 이게 뭐가 되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순간 그렇죠. 신뢰감이 떨어지지. 신뢰감이 떨어지죠. 내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맨날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그래도 해야죠. 이게 돈을 버는 일이니까. 네. 아니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은 그런 캐치하는 거를 재미있고 즐겁게 생각하셔가지고 잘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면 AI 속도와 효율성에 압도되지 않고 리더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전략적 멈춤을 선택해야 하는 마지노선, 이른바 레드라인은 어디에 그어져야 한다고 보이는지. 이 질문이 좀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라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AI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리더도 사람들도 따라가기 힘들고 뭔가 내가 열심히 배웠다고 했는데 갑자기 저 다른 데서 다른 회사에서 이게 나왔대 하는 순간 또 그걸 또 배워야 되잖아요. 이런 시대에 전략적 멈춤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너무 놀라운 효율적인 대안을 내놓지만 개입해야 될 게 있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채용, 평가, 해고 이런 개인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사 영역은 잠깐 멈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뭐 채용할 때도 AI 많이 쓰고 평가도 사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는 데이터 가지고 했지만 그 데이터 다 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쭉 뭐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점수 나오고 뭐 그러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을 텐데 사실 이런 거는 AI를 활용하면 좋죠. 근데 기본적으로 되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채용하는 건 사람을 뽑는 거고 평가하는 건 그 일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신중하게 AI를 활용하되 내가 분석을 더 많이 하고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편향이나 환경 문제 등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를 판단하는 영역.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인 가치는 사실은 기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더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윤리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이게 아닐 수도 있고 기일 수 있으니까 우리 조직에서 또 내 관점에서는 이 윤리가 AI가 오판하지 않도록 그렇죠? 제대로 그런 문제를 다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기존의 사업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창조적 파괴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조 파괴는 좋은 거야.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고 혁신도 좋은 건데 그게 사실은 기업의 생존이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마지노선 정하고 더 긴 시간을 좀 활용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AI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 평가는 신중해야 된다. 신중한 거 맞는데 네. 리더가 사실은 평가할 때 당신은 SEA야 B야 C야라고 딱 얘기해 줄 때 그때 그 평가가
리더 입장에서 나오면 당신이 왜 내가 했던 걸 잘 모르면서 그렇게 평가해요? 라고 얘기될 수 있지만 AI를 통해서 평가했다면 수긍하고 좀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건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기 전에 1년 동안 그 기록한 것도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다 넣어서 객관적으로 수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점수가 나오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수치에 있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 그걸 참조해서 그 외의 것들은 리더가 다시 다른 평가에서도 정성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AI 결과만 갖고 너는 AI가 보니까 네가 한 일은 A더라고. 그래서 너는 A야, 너는 C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내리게 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환각, 뭐 실수를 하거나 할루시네이션이 되거나 또 아니면 뭐 놓친 것들을 커버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리더가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성적인 평가가 어떤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열정도 있잖아요. 열정. 자, 잘 읽어볼게요. 애매하긴 한데 열정. 아니, 열정이라 볼게요. 그러니까 정성적인 게 그러니까 평가하기 좀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면서 인간성. 아니, 인간성은 모르겠고 이거 그러니까 열정이나 협업 이런 것도 있을 그치.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책임감 그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책임감을 그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할루시네이션이잖아요. 리더의 할루시네이션인데. 근데 그게 원래 포션에 있어요. 있잖아요. 네. 정성적인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주관적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 내용 자체도 AI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맡기기 어려운 게 수치나 이런 게 넣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수치를 만들면 되죠. 레벨 1 예를 들어서 책임감의 1점이면 어떤 상태고 2점이면 어떤 상태고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과 면담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어차피 텍스트가 쌓일 거잖아요. 그런 건 있는데 네. 그게 저는 더 힘든 작업일 것 같아요. 막 아니, 근데 그래서 나는 모든 이게 대화를 다 넣을 수도 없고. 그냥 들으면서 뭐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음. 우리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야구 자주 보는데 요즘에는 스트라이크 심판이 볼 판정을 심판이 안 하거든요. 그냥 기계로 해요. 기계로 판정하는 걸 심판의 이어폰 꽂고 있는 데다가 기계가 스트라이크라고 얘기했는지 볼이라고 얘기했는지 들려주면은 심판이 그 소리 듣고 스트라이크 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는 어떠한 상황이 생기냐면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너무 멀리 공이 왔는데 심판이 스트라이크라 그랬어. 선수가 심판한테 막 화도 내기도 하고, 아 내가 억울하게 지금 편파 판정에 희생양이야. 뭐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신경질 내고 하는데 이제는 기계로 하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진짜 황당하게 멀리 갔었어도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해서 글로 간 거야라고 이렇게 다 인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전형은 되거든요. 판정 시비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다 보면은 정량적인 거, 정성적인 거 다 있잖아요. 그 정량적인 거, 정성적인 거 평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상대 평가가 됐을 때에 그게 오류가 있고 절대 평가는 조금 덜하긴 한데 상대 평가가 되면은 어차피 S를 줬다면 저게 B나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S, A, B, C 이렇게 나오면은 좋게 줬다면 A 줬다면 저 사람은 C를 줘야 돼.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학교 수업도 비슷한 것 같아요.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상대 평가를 하면은 잘 받는 친구가 있다면 못 받는 친구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 저 친구 보니까 하는 일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 친구 왜 저렇게 받아야 돼요? 나는 이렇게 뭐 야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희생도 많이 했는데 왜 저 친구 저렇게 받아요?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저 사람의 보는 관점이 없으니까 자신을 좀 높게 보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나는 저 친구보다 더 좋았는데 왜 저 친구는 A 받고 왜 나는 B예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AI라는 거 방금 얘기했더니 그런 식으로 된다면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저 기준을 갖고 그걸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수용을 잘할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는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 완벽한 정보를 기다리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오히려 80% 정도 불안정한 정보라고 인정이 되더라도 80% 정도 모였으면은 내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약간 배짱도 좀 필요하고 뭔가 다양한 요소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해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의사결정할 때 항상 100%를 다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에게 오히려 뭔가 더 좋은 걸 갖다 바친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분석마비라고 하는데 뭐 리더들이 막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탐독하면서 결정을 미루는 현상을 분석마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보가 70%나 80% 정도가 찼다면 그냥 실행해라. 일단 내가 80% 70% 확신이 들면 실행하고 완벽한 정답보다는 실행하면서 불완전하지만 고객의 데이터 같은 걸 좀 받아보고 어떤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계속 수정하는 에자일한 적응력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사결정은 누구도 모르지만 시간을 놓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먼저 결정하고 그걸 계속 어떻게 해요? 수정해 나가는 것들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카카오톡이 이랬던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은 메신저였는데 자꾸 업데이트해 가면서 네, 수정하고 보완하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좋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시대에 빨리 선점했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더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럼 이거는 그러면 뭔가 시장을 선점하는 그러한 그러한 아이템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사람들 머릿속에 포지셔닝이 필요할 때는 조금 빨리 선점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아닌 다른 영역들 뭐 예를 들어서 안전이나 어떤 그런 지켜야 되는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80%의 불안함보다는 오히려 그때는 100% 120%의 어떤 안전함을 가지고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건물 짓는데 70% 됐어 하고 딱 짓는데 그렇죠. 그런 건 안 되죠. 중간에 뭐가 빠졌어. 근데 그런 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함에 있어서 네. 좀 더 남들보다 빠르게 가거나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업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저도 이제 우리 업도 보면 사실은 AI가 이렇게 오면서 AI를 전혀 강의를 안 했던 분이 계신데 갑자기 이건 좀 많이 될 것 같다 해서 AI 강의 딱 들어가서 잘 부족했지만 자기가 그거 경험도 없고 원래 그런 강의도 안 하시는 분이지만 들어가서 지금 성공한 깨지잖아요. 하면서 하죠. 그러니까 하면서 막 배우면서 네. 왜 사람 모르니까 네. 배우면서 자기가 스킬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먼저 선점한 이분이 먼저 했으니까 더 선호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바이브 코딩 같은 경우도 바이브 코딩을 가지고 누가 돈을 버느냐 하면은 바이브 코딩을 강의하는 사람이 돈 벌지 바이브 코딩하는 사람이 돈 벌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바이브 코딩은 내가 말로서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처음에 바이브 코딩으로 할 수 있어? 호기심을 가진대요. 나중에 멘붕이 온대요. 무슨 얘기냐면 바이브 코딩으로 어떻게 돈 벌지? 유일하게 돈 버는 사람은 바이브 코딩을 강의하는 사람. 네, 제가 봐도 이거를 나중에 배우는 사람은 확실히 늦고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근데 그거로 따라가야죠. 근데 그것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돈을 버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먼저 이거는 이런 생각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 웬만큼 되면은 무조건 하는 게 맞아라는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우리 기억나세요? 저희 업을 생각하면 우리 코로나 때 그 줌이 지금은 너무나 평범한 거잖아요. 네. 그걸 강의도 하고 많이 대부분 하고 회의도 하지만 그때 사실은 막 뭐 그런 우리가 줌이라는 것은 너무 익숙하지 않았고 그걸 강의를 해, 그걸 막 실습을 해, 사실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저의 경험은 저도 이제 그때는 좀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고 지금 사람 만날 수도 없고 강의가 못 가는데 줌이라든가 뭐 미로 같은 이런 툴을 사용해서 하면 그래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완전 선도자는 아니지만 정말 앞쪽에서 막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사람들 모아서 같이 연습하고 이제 그러면서 되게 익숙해졌고 그래서 편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알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 밀려오고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 느낌이 AI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업도 그때 내가 만약에 줌 이거 뭐야 이거 다른 사람들 좀 하는 거 보고 좀 기다렸다가 근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좀 아이가 연세가 저보다 있던 분들은 줌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의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 도태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예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대해서 새로운 상황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걸 적용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학습 미점성. 이게 또 학습 미점성이 적용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사실은 그 옆단에 보이지 않는 99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표준화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USB가 표준화되기 전에는 수많은 어떤 저장 장치가 있었어요. 그러다 USB가 표준화됐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표준화라는 게 있잖아요. 블루투스도 마찬가지듯이 표준화가 있어요. 그 전에는 막 지금 이제 USB-C 타입으로 다 표준화됐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MS 그렇지. 애플이나 이건 다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더 달랐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표준화를 하기 전에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해안을 가지는 것이 아마 다음 리더십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AI를 활용하는 우리에 있어서도 그런 가중치를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 한번 드리면 자, 우리 권한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권한을 위임하면 내 통제권이 줄어들고 성과가 떨어질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쥐고 있는 결정권을 구성원에게 나눌 때 오히려 리더의 영향력이 커지는 임파워먼트의 역설은 또 어떻게 작용할지, 또 불안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못 넘기는 게 있지만 사실은 넘기는 것이 오히려 임파워먼트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임파워먼트는 이제 권한이 그렇죠. 권한을 나눠야 힘이 커지거든요. 사람들은 뭐 특히 리더들이 생각하는 게 내 손을 거쳐야지만 완벽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통제 환상에 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세세한 지시를 내리면 단기적으로 사고가 안 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팀원들은 생각하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리더의 지시만 기다리죠. 그러다 보니까 수동적으로 변하잖아요. 진짜 권력은 남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고 지시하는 대신에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 안에서 당신의 전문성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겠다라고 자율성을 주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도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 AI는 클로드를 써서 뭐 어떻게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AI를 활용하는 건 자유로운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자유롭게 한번 AI 활용해서 한번 기획안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하면 됐잖아요. 근데 내가 챗GPT 써보니까 챗GPT가 아주 좋더라. 거기에 챗GPT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자율성 해치고 그게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한은 나눠질 때 우리 힘이 커지는 거고 또 그 권한은 책임까지 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에 대해서 책임은 네가 져야 되고 그러면 더 책임감을 갖고 오히려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권한임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사실은 권한임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안하죠. 네. 그래도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네, 어떤 임원이 했던 얘기가 기억나는데 그 사람은 권한임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권한임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맡겨두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결과를 가져오기 전까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는 것이 권한임이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지옥 같은 시간. 이거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왜냐면 또 완벽주의나 제가 능능하다고 생각하는 리더들은 모든 걸 다 통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권한님이 한다고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또 좀 늦게 와. 그러면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그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그것을 또 내려놓고 다음 레벨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성공 방정식 그걸 계속 들고 이제 다음 레벨로 임원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네. 자, 연결되는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할까요? 네. 그 새로운 책에서 AI 리더십의 본질에서 리더가 갖춰야 될 역량을 핵심 역량을 8가지로 제시하셨는데 8번째가 성과 관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성과 관리 8번째. 이 부분 하나 한번 AI 시대에 이게 중요하다.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제 AI 시대의 성과 관리는요. 심판이 아니라 좀 잠재력을 끌어내는 실시간 코칭이어야 될 것 같아요. 코칭. 그러니까 뭐 코칭은 사실 저는 리더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 코칭 또 대가인 리더 코치님 계시지만 그러니까 뭔가 과거의 실수를 뭔가 추궁하는 피드백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냥 우리가 질문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뭐 다음에 우리가 뭔가 개선하려면 어떤 시도를 해야 될까요? 이런 미래지향적인 피드포워드 이런 것도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 성과과를 마지막에 넣었던 이유가 결국 리더가 가져야 할 목표는 결과거든요. 그게 성과죠. 그러면 성과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AI 시대의 성과 관리는 결국은 성장 스토리를 남겨주는 것 같아요. 그 직원들이 AI를 활용하든 AI 시대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그 잘 해내더라도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성장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래서 그 성장을 통해 성과를 내는 그게 진짜 진정한 리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직에도 실질적인 성과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직원은 성장을 하고 개인은 성장하고 조직원들은 성장하고 리더는 좋은 리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시너지 하니까 딱 예전에 생각나는 그 말이 시너지는 같음에서 오지 않고 다름에서 온다. 그러니까 내가 영업을 잘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분석을 잘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모이니까 분석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나는 영업만 잘하는 사람 2명만 있으면 말만 많아지는데 결과론적으로 꼼꼼하지 못한 것처럼 시너지는 다름에서 온다. 그래서 그쵸. 아마 리더가 그쵸. 그런 다름을 어떻게 잘 포용하고 갈 것인가 이게 리더십에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저도 질문 한번 하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AI 시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개인적인 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우리 박사님이나 코치님이나 나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AI 어려워. 시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제 또 한 2시간 얘기했으니까 얘기하면서 또 느꼈던 것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가장 기본적으로 AI 시대에 기술적인 것도 완전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딱 보면은 일이 있어야지 그 일을 AI로 해내잖아요. 근데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 나는 뭐 코딩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PPT를 많이 만들 필요도 없고 어디 뭐 영업하려고 뭐 브로셔를 만들고 뭐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도 나의 사소한 일에도 AI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예전에는 책 쓰고 뭐 원고 쓰고 할 때는 AI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가급적 많이 하려고 해요. 가급적 많이 하고 얘한테 시켰더니 뚝딱 원고 나왔다. 이거는 그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AI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 많은 이야기 중에 내가 또 많은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주고받는 대화들을 많이 쌓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줄여가지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좋은 원고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에 AI를 일단 많이 써보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한번 보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도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으로. 좋습니다. 코치님 어때요? 네, 저는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목적을 찾아가는 독특한 시각을 전달해 드린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 안에서 어떻게 AI를 쓸 것인가를 저는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나왔을 때 또 새로운 도구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또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성에 맞게끔 그 도구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시대가 변하는데도 이걸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시대가 변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졌던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 본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아마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 AI 시대에 살아가면서 아마 AI가 없는 시대에 살아갔더라도 아마 그 목적을 추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을 한결같이 좋습니다. 저는 요즘에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시대에 특히 이제 이 일적인 거, 그다음에 생활적인 거 다 다양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일적으로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배드와 굿이 있는데 이제 배드 나쁜 면은 제가 계속 이걸 활용하고 일을 할수록 의존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든 우리가 찾아야 됐고 뭐 그래서 책도 많이 읽어야 됐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정보를 너무 쉽게 그리고 잘 정리를 해주니까 너무 시간이 단축되고 좋긴 한데 그러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제 약간 종속성이 들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 내가 잘 만들고 기획했으니까 이런 아웃풋이 나왔어라는 자부심이 있는 반면에, 그럼 내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온전히 다 내가 체득화됐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딜레마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행을 갔다 오면 제가 글을 남기는데, 블로그에 올리거나 포스팅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사실 뭐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남겨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쓰는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서 막 그 과거의 추억과, 저는 이제 팩트 위주로 쓰는 게 아니라 감정 위주로 쓰기 때문에 에세이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패턴의 이 AI가 아니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주면 되게 멋지게 써요. 근데 읽어보면 내가 쓴 거 잘 썼어. 나보다 문빨 네. 문장력이 좋아. 그러니까 감성적인 문장. 이건 이제 뭐 논문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감성적인 에세이인데, 그러니까 내가 읽어도 좋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나는 이런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AI가 잘 쓰니까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딜레마가 요즘에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글을 쓰는 사람이고 우리는 저자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강의도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딜레마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있을 것 같고, 또 좋은 거는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에너지가 우리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 쏟았던 에너지가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힘들었는데, 이제 그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에너지를 줄이는데 퀄리티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희망, 그리고 미래는 더 좋아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거를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좀 더 어떻게 활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가져야 될 퍼포먼스를 어떻게 더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은 뭐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같이 또 협업도 해야 되고 얘기도 듣고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뭐랄까요, 좀 AI 시대에 조금 더 그런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 그런 리더가 되라는 마음에서 또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오늘 정말 힘도 있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눈 것 같고, 특히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질문!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